네, 곰브리치의 책에서 챕터 2, 2장에서는 어, Art for Eternity라고 합니다. 영원을 위한 미술, Art for Eternity, Art for Eternity. 영원한 미술. 그래서 지금 영원을 위한 미술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미술은 서양 미술사의 그 아버지격인 그리스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리스의 거장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배웠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임의 제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술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술이 대단히 중요하다가 챕터 2의 하나의 문장이라고 대표적인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곰브리키는 미술의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사성은 이전의 것을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과거의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를 좀 예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단이 쉽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새로운 미술가들은 새로운 기법으로 예를 들면 원근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발명을 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3D의 세상, 4D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2D의 그림판에다가 벽면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더 차원이 높은 부분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조소를 하거나 뭔가 하거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 레슨 투런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왜냐면 그 배운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리치는 미술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성은 이전의 것을 다음으로 이어지는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 미술, 건축 등이 서구 사회에 나아가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대단히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현재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견한 이제 우리 이전의 세대의 노력과 참신한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신한 눈. 그것을 착안한 참신한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술에서 우리의 앞선 세대는 어떠한 현재성을 발견했는지 한번 보면은 변치 않은 모습, 고대 이집트의 미술은 3,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양식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하고 무관치가 않은 거죠. 그들의 역사는 기원전 3,10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의 이집트는 하나의 통일된 왕조로 존재하지 않고 상하 이집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하나의 왕조로 통일된 이후 정치적인 안정은 파라오의 절대적인 입지를 뭐 보여주는 거고 그 파라오의 절대적 입지가 공고할수록 사회적인 안정
또한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 순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절대 군주의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덕목은 아래에서의 반동을 누르고 위로부터의 안정된 지배, 즉 그들이 만든 건축물과 같은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거기 대표적인 게 그림이 있는 게 네바문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부터 이제 기원전 1400년에서 1350년경, 기원전이 BC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그 거꾸로 가는 거죠. 1400년, 1350년 전, 0년이 되는 거고, 그 이후는 이제, 그 AD가 되죠. 그, 그래서 그 네바문의 정원에서 표현된 대상들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익숙치가 않을 겁니다. 대상들은 이제 그냥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이걸 예술작품을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뭐 나무, 물고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기록을 전달할까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 경제학을 배우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인간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과가 인간이 배고플 때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효용이 거의 90에 가까이 되면은 사과를 100개를 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사과 100개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찌양처럼 뭐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 능력이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사과 하나가 먹었을 때가 이제 꿀사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네바문의 정원에서의 그림도 효율적인 인간들은 효율성을 강조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상들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사물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것은 대상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현재성이 아니고 그들이 이것이 그 사물임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형상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의 이름들은 그 그림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고 마치 그들의 그린 이제 신성 문자가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형상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들의 표현은 정면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약속으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방식이고 하나의 군주와 하나의 법체계, 하나의 종교, 하나의 예술, 그들의 세계관에 있는 그 두 개의 신, 마하트라고 하는 마하트와 이제 이스페트라고 하는 두 개의 신. 마하트는 이제 조화, 뭐 질서의 신이고 이스페트는 혼란, 붕괴의 신인데 두 개의 신에서 그들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성의 원리, 네바다의 문은 아, 네, 아, 네바문의 정원은 정면성, 그 원리가 있는 거고 정면성의 원리는 이후 근대의 입구에서 편명성으로 재발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948년대 앙리 마티스가 그린 이집트의 커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정면성을 이제 원리를 있게 하는 거죠. 마티스는 당시 회화가 형태 자체에 너무 이제 매몰되어 있음에 한면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자 했고, 그는 오리엔트와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색채, 짜임새를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레포브라는 즉 이 말은 이제 프랑스어인데 야수, 야만 이라는 명칭을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게 된 까닭은 그들이 자연 형태를 정면으로 부시하고 격렬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미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전한 또 다른 이제 미술사적인 자원은 객관적인 미에 대한 규범의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린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을 이제 그렸을 때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다리는 앞을 보게 하고 눈은 이제 이렇게 옆을 응시하게 하고 다리는 앞을 보게 하고 몸은 이제 이렇게 앞을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 하나를 다르게 그리지 않는다. 누가 그리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고 개개인의 사람을 다르게 그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비례를 그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비트리우스적인 인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에서 사람이 이제 이게 팔벌려 다치게 해서 그리는 그림, 비트 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게 작품이 있는데 인간의 보편성을 기하학적으로 적 질서로 이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우주와의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비투 루비우스의 비투 루비우스적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라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라. 자, 그래서 이제 르코크 비지에의 모듈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균적인 인간의 스케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적인 스케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 둘은 모두 개별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보다 객관적, 보편적 인간에 대한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 인간에 맞는 개별적 미술을 하는 것은 막대한 이제 자원과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 가성비의 근대성은 이집트의 객관적 미와 그리스인이 발견한 이성적 능력의 결과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곰브리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위대한 건축물의 피라미드가 있다. 이집트에서는 그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는 왜 위대한 건축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피라미드가 위대한 이유는 수없이 열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행객에게는 좋은 시간을 얻어갈 수 있는 배경일 수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짜여진 행정 체계와 경제 시스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부락으로 사는 그 원시 민족들의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 대규모의 사람들을 끌어 동원해서 만드는 거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서의 상하 복정 관계에서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행정 체계가 있고 관료주의가 부르주아가 브로크레스기 그런 겁니다. 관료주의로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로 어떤 지시를 내리면 쭉쭉쭉 이어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짜여진 행정 체계와 경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휴식도,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도 고장이 나지만 사람은 더 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아프겠죠. 막, 24시간 노동을 시키고 하면 적당한 휴식과 계속적인 어떤 목표한 바에 따른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일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된 식량 수급하고 잉여 생산물에 대한 남아있는 생산물에 대한 무역과 상업으로 이어지고 다른 지역의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남아도는 식량에 대해서 더 이상 식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잘 잃게 되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1920년대 그레이트 폴 대규모 인플레이션 때 어떤 SOC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똑같이 피라미드 건축물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건설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고 엄청난 교역효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피라미드의 건설에는 1만 명의 노동자가 8일 근무하고 이틀의 유급 휴가에 주기로 고용을 보장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위대함은 엄밀한 수학, 측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평방 230m의 바닥면을 정교하게 측량하고 건설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구조적인 안정성은 사라지고 말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밧줄의 매듭을 3, 4, 5 단위로 만들어 직각을 구현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3, 그래서 이런 3, 4, 5의 단위로 직각을 구현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 이제 또 이어지는데 자, 피라미드와 같은 분묘 건축은 그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라오는 막대한 자본을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세계를 구축하는데, 자신이 죽고 난 세계를 구축하는데 투자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업을 봤을 때 그들이 이러한 사후 세계 구조를 만들어낸 실현적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세계 많은 종교는 이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어, 이 세계의 질서를 세한 배경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다. 저 세계를 잘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세를 강조하는 종교는 현세의 철저한 삶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원성은 이러한 내세와 현재에서의 내세의 승리를 말하는 교묘한 속임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이집트의 이제 사자의 선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지하 세계로 이동을 하고, 우리의 죄는 이집트의 사자의 서라고 있는데, 지하 세계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미술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지하 세계로 이동을 하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평가받고 그 이후에 영혼의 경로를 결정받는 모든 과정을 그 사자의 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하 경로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서라는 그림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두려움과 희망이 들어있고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배자의 술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사제서라는 그림을 보면은 자칼의 머리를 한 에, 야누비스라는 게 있고 저울의 왼편에 심장을 올려두고 오른편에 깃털을 둔다. 그래서 심장에 쌓은 제 무게가 깃털보다 무겁다면 직결 처분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심장이지 내가 아니다. 이제 플라톤의 신체 능력에 대한 구분으로 보자면 이성적인 능력보다 의지의 능력을 더 크게 평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손익을 계산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익을 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튼 판단은 가혹합니다. 제 기준은 깃털의 무게이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깃털만큼의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지. 니체는 이제 또 여기서 또 니체 철학에 나타나는데 니체는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학에서 외면화된 규율인보다 규율인 법보다 내면화된 도덕이 지배자의 목적인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용이하다는 것을 받겠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사실은 현실에서의 그 철학적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철학과 현실은 굉장히 멉니다. 철학이 현실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냥 그 이후에, 그리고 니체라는 또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생활상을 보면 굉장히 좀 추악한 생활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뭐 글은 좋은 글들을 많이, 명언들은 남겼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결국 이제 사자의 선은 피지배층 모두가 지배자에 대한 적극적 굴복을 삶과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정당화하는 잘 짜여진 작품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정된 삶을 살고 그 육체는 그것을 증명하는 요소이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보이지 않는 영원성, 대한 바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영혼이라는 형태로 가정을 합니다. 평가는 영혼이 받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생각하는 두 가지의 영혼, 이집트인은 영혼이 이제 두 가지의 영혼이 카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혼 카, 인격의 영혼 둘 다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생명의 영혼 카, 인격의 영혼 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이제 생명의 나무 선악과에 비교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의 영혼을 바라게 만들었고, 영혼의 영혼성은 현세의 철저한 선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현세의 선한 삶은 지상 세계의 신은 파라오에 복종하는 것이고, 현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내세의 영혼의 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사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를 잘 따르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잘 만들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만들면 지하 경로로 가서 이제 뭐 죄를 받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진 내세관과 파라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기원전 30년에 깨어집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가 이제 의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숭배하던 파라오가 패배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믿음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이집트 지배는 그들의 예술 의지를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이집트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패망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종교도 예술도 그들의 현재 삶의 상황으로부터 동떨어지고 고고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게 이 장에서의 이터니티, 아트 오브 이터니티, 아트 포 이터니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장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